사흘 뒤면 우리나라를 찾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북한은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며 깜짝 회동을 성사시키기 위한 미끼를 김정은에게 던졌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오르기 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건지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내에서는 좀 더 명확히 김정은과의 회동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019년 판문점 회동 때처럼 깜짝 만남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Well, I would if he would contact him. And I was the last time I met, I put it out over the internet that I'm coming to South Korea. If he'd like to meet, I'm open to it. Certainly. 북한이 미국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핵 보유국 인정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북한은 이미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북한 비핵화 목표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김정은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계산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I think they are sort of a nuclear power. I mean, I know how many weapons they have. I know everything about them. And I've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When you say they have to be recognized as a nuclear power, well, they got a lot of nuclear weapons, I'll say that. 일각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미국의 명확한 승리가 어려워 보이자 김정은과의 깜짝 회동으로 비판 여론을 덮으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회동 성사 여부는 김정은에게 달려있다는 점을 전제로 달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도 전면 인정하지 않으면서 선을 넘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세 무역 협상에 대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이번 방문에서 한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는지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도 준비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전날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아시아 순방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한국과 합의를 체결하기를 매우 열망한다고 밝힌 데 이어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통해 미중 무역 협상 등이 포괄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길 전용기 안에서 한국에서 열릴 미중 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기대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완전한 합의를 원한다며 포괄적 합의를 이룰 아주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무역 협상에서 중국은 양보해야 하고 미국도 양보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157% 관세를 부과하려 하지만 이런 고율의 관세 부과가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에서 내보낸 관세 반대 광고에 대응해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중단 선언에 이어 관세 10%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캐나다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연설을 조작해 사기성 광고를 만들어 내보낸 것이 발각됐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적대적인 행위를 한 데 대한 대응으로 현재 부과 중인 캐나다 관세 10%를 추가 인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오늘 말레이시아로 출국합니다. 캄보디아 정상과 이른바 스캠 범죄 대응책을 모색하고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신임 총리와도 처음 대면할 예정입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합니다. 캄보디아 총리와의 회담으로 본격 정상외교에 돌입합니다. 최근 우리 국민 피해로 최대 현안이 된 온라인 신용사기, 이른바 스캠 범죄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살펴온 사안인 만큼 협력체계 구축에 힘쓸 걸로 보입니다. 캄보디아 송안 사건에서 보듯 초국가적 범죄 사건들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며 한중일이 모두 모이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국제 외교전 첫 데뷔, 이 대통령과의 첫 만남인 만큼 관심이 쏠립니다. 아세안을 매개로 한중일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선순환적으로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정상회의에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새 정부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지지도 당부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임 총리와 정상회담을 끝으로 귀국 비행기에 오릅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외교 무대에 이어 곧바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에 돌입합니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은 물론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미중 정상회담까지 이른바 정상외교 슈퍼위크에서 관세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번 주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경주에는 각국 정상과 대표단 등 무려 2만여 명이 찾아옵니다. 혼잡을 줄이고 이동에도 차질이 없도록 경찰과 지자체가 도로 통제와 수송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맞아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투입된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제법 속도를 내고 정차된 차가 길을 막자 차로도 자유자재로 바꿉니다. 이 자율주행 버스와 전용 셔틀버스가 에이펙 참가자들의 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관문인 김해공항과 경주역, 주요 행사장 사이는 셔틀버스 300여 대가 수시로 오가고 KTX 열차도 하루 46번 추가로 경주역에 서도록 해 불편을 줄였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서 저희는 다양한 노선의 셔틀 서비스와 VIP 행정 차량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한마음으로 안전한 수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정상회의 기간 경주시 전체 도로에는 자율 2부제가 시행되고 회의장 주변은 행사 전용 구역으로 지정돼 비표를 단차만 다닐 수 있습니다. 또 경주 시내 일부 도로는 29일 밤부터 행사가 끝날 때까지 통제됩니다. 경주 나들목과 보문단지를 잇는 설화벌대로 등 9km 구간과 정상회의장 인근 도로가 통제 대상입니다. 다만 경찰은 전면 차단 대신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통행을 일시 제한하고 주요 교차로 222곳에 경찰관을 배치해 우회 조치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에스코트 훈련을 매일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한치의 안전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소와 행사장에 이어 교통과 수송 대책까지 모두 준비되면서 경주 에이펙의 손님 맞이 대비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해군 국정감사에선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대형 구조물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은 양식장이라고 주장하지만 서해를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 선란 2호입니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양국이 공동조업에 합의한 해역으로 중국은 이곳에 설치한 구조물이 양식장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군사시설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을 준수하시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유권과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그런 구조물들은 항해에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은 지난 2월 서해 구조물을 조사하려는 우리 측 해양조사선의 접근을 가로막았습니다. 잠정조치수역 안팎엔 해양 관측 명목으로 대형 부표들도 띄웠고 지난 봄엔 일방적으로 항행 금지를 선포한 뒤 군사훈련까지 벌였습니다. 인공섬을 만들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처럼 서해에서도 군사적 영향력을 키우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연해 쪽에 자기 나라 쪽에 붙어 있다가 이제 2000년 이후에부터 2010년까지 그 이후부터는 점점 그 활동 영역이 커지면서 또 척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군은 중국의 불법적 해양 활동에 비례적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전투함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상륙함이나 군수 전환까지 나와서 이제 중국 해군에 대한 감시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지만 중국의 일방 행동이 계속될 경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나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아시아 순방길 전용기 안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다시 잡으려면 러시아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는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며 항상 푸틴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이번 일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에서 4년 전 가동이 중단된 원전의 거대 냉각탑이 폭파 해체됐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독일은 원전 없는 사회를 가속화해왔지만 우크라이나전 이후 현실이 된 에너지 위기 속에 회의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원 위에 우뚝 선 2개의 대형 구조물. 지축을 흔드는 굉음과 함께 하나씩 차례로 무너져 내립니다. 4년 전 가동을 멈춘 독일 군드레밍엔 원전의 냉각탑입니다. 40년 넘게 마을 풍경의 일부였던 냉각탑이 사라지는 순간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Aber trotzdem sehr emotional für mich. Also es ist ein großes Wahrzeichen jetzt. Ist Geschichte. Ich sehe es ein bisschen traurig mit einem Auge und ein bisschen gut, dass es wegkommt. Aber die Türme hätte man vielleicht stehen lassen können als Mahnmal. 냉각탑 폭파 해체를 위해 폭발물 600kg이 1,800개 시추공에 나뉘어 설치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 광경을 직접 보기 위해 3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반겼지만 친원전 단체들은 독일 정부의 에너지 정책 중 가장 큰 실수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Hat aktuell gar nichts zu tun. Ich habe heute mit einigen Kraftwerksgegnern gesprochen, ich habe mit Kraftwerksbefürwortern gesprochen. Das Stimmungsbild ist überall ähnlich. Es geht das Stück Heimat verloren und das ist die Situation.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탈원전의 길을 가속화한 독일은 10여 년에 걸쳐 원전 폐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전 이후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줄이는 등 에너지를 무기화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벨기에가 원전의 단계적 폐지를 규정한 법률을 없앴고 네덜란드는 원전 신설을 추진하는 등 각국이 속속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여론조사 결과 원전 가동에 찬성하는 독일 국민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아직 탈원전 정책의 전환을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 휴전을 유지할 국제안정화군이 매우 빨리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길 도중 중간 급유를 위해 카타르 도하에 기착한 뒤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지도부를 구성 중이어서 지금 당장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동에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갭투자 의혹, 부동산 실언으로 구설에 오른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사표를 하루 만에 수리했습니다. 사과에도 가라앉지 않는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건데 국민의힘은 사람이 아니라 정책 기조 자체가 문제라며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토요일 이른 오후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사의를 밝힌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람 말과 갭투자 의혹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니 빨리 정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신중히 그리고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 여당 지도부도 최근 심상치 않은 여론의 동향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 역시 이 대통령의 결단에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사퇴를 공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고통의 깊이를 헤아리고 이상경 고비를 넘었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아파트 대체인 장동혁 대표, 강남 알부자인 송원석 원내대표가 민생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며 역공을 편 겁니다. 부동산 맹폭의 속내는 윤석열 정부, 오세훈 시정 실패에 대한 물타기 아니냐며 저열한 정치 공세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주말 기자회견을 자처한 장동혁 대표, 아파트 네 채를 다 합해도 8억 5천만 원 남짓이고 실거주용이나 상속분 등으로 투기 목적이 전혀 아니라며 민주당의 공세를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까지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분당 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상경 차관이 아니라 10.15 대책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기조라며 근본적인 정책 수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민간을 통한 주택 공급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 부동산 대책에 실망한 유권자 민심 선점을 확고히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판을 뒤집겠다는 의도도 읽히는데 여당도 이에 맞서 연말 공급 정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장에 몰아치는 후폭풍도 거셉니다. 강화된 규제로 인해 사업 지원 가능성이 커질 거란 전망이 많아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은 11.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정비 사업도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고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가 1주택으로 제한돼 나머지 가구는 현금 청산을 받아야 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도심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실제 공급과 연관되기 어렵다며 일축했지만 조합은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공급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데다 현금 청산에 대한 고민까지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느려질 거란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분양 시기를 일단 연기하는 사업장이 늘어날 걸로 좀 보이기도 하고 매도가 막히거나 현금 청산 대상자가 늘어나면 조합 설립 인가 좀 늦춰야 된다는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고 이에 더해 재산권 행사가 막힌 조합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이 위축될 경우 재건축 재개발로 얻을 수 있는 주택 공급 물량이 사라지는 만큼 꼼꼼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외 조항들을 좀 넣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에 대한 예외 사항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본의 아니게 현금 청산 당하게 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매될 수 있도록 뭔가 좀 더 추가 사항들을 좀 꼼꼼히 넣어놔야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에서도 공개적으로 사업 추진 지연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국토부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캄보디아 사기 조직에 인력을 넘긴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유인책 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이들의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가서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B씨 등 3명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 등 유인책 2명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으로부터 한 명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 등은 콜센터 직원으로 위장해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면 원금과 수당을 주겠다고 한국인 4명을 속여 5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우리 국민에게서 벌어들인 범죄 수익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만 누가 얼마나 어디에 돈을 숨겨놨는지 등을 확인해야 해서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범죄단지는 캄보디아에만 50곳이 넘습니다.
이 안에 피싱부터 스캠, 온라인 도박 등 각종 범죄 조직이 난립하고 가담 인원만 20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캄보디아 전체 GDP의 절반 수준인 약 125억 달러에 해당하는 범죄 수익을 챙기고 있을 정도로 비중도 크고 그야말로 거대한 범죄 산업인 셈인데 한국인을 표정으로 삼은 범행도 다수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가운데 45명이 소속된 스캠 조직의 경우 한국인 피해자만 100명이 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수익도 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자 정부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우리 국민으로부터 가로챈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측에 요청하면 캄보디아 당국이 범죄자들을 상대로 몰수나 추징 보전 조처를 하는 방식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 금액이 특정될 경우 환수를 요청할 수 있게 한 양국 간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이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실제 협력이 이뤄지기까진 넘어야 할 문턱이 많습니다. 캄보디아 측에 협조를 요청하기 전에 누가 얼마나 어디에 돈을 숨겨놨는지 피해 규모부터 자금 소재까지 범행의 실체를 우리 정부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재산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로의 은닉이 되어 있다면 우리 수사 당국이 이것을 확인하는 데 일단 시일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법무부는 우선 현재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부터 추려 유죄가 확정되는 대로 캄보디아 측에 범죄 수익 환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 경우에도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 수익을 압류할 수 있도록 독립 몰수죄를 입법해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게 되는데 강제권과 처벌 권한이 난항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한 건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안건을 상정했던 김용원 상임위원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술 강요나 회유, 압박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게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곧 김건희 특검의 조사 개시를 통보한 인권위는 특검팀 내 관련 수사팀과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서 등을 대상으로 진술을 듣고 관련 문서를 확보할 예정인데 특검의 활동 기간을 고려해 다음 달 30일까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는 강제력이 없어 특검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난항이 예상됩니다. 강제 수사에 대한 규정이 그런 수사기관에는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없는 거죠. 완강하게 거부하면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압수수색과 같은 그런 것들은 할 수 없죠. 직권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002년 인권위는 검찰 조사를 받다가 가혹행위로 피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검찰청을 방문하는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 직권조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조물, 시설물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장치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봤고. 하지만 검찰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인권위 요구를 수사지장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했고 인권위가 숨진 피의자를 수사했던 검사 등을 불법 체포와 감금 등 혐의로 고발한 건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8년에는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의 진정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지만 수사가 종결됐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진정이 제기될 때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근거가 됐습니다. 처벌 권한이나 강제성이 없는 인권위 직권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이런 가운데 인권위 내부에서 이번 직권조사가 특검 흔들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조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의 무죄를 선고한 법원은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나서서 검찰개혁의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국회에 계류 중인 별건 수사 처벌법 통과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법원은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검찰의 수사 관행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검찰에서 별건 수사를 받으며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리던 증인이 수사와 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검찰의 의도에 맞춰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지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별건 수사는 이미 수사하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새로운 혐의를 잡아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사 관행을 말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을 때 다른 혐의를 포착해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주요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로 피의자를 먼저 구속하는 것, 또 주변인을 수사하며 본인을 압박하는 것 등이 주요 방식으로 꼽히는데 형사소송법상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 조항이 권고 수준에 그쳐 별건 수사는 수사 기법의 하나로 공공연히 쓰여왔습니다. 먼지 털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검찰개혁의 주된 명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당한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 및 수사 장기화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들을 향해 당장의 수사 편의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며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국회에는 이미 별건 수사를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별건 수사 관행을 없애는 데에 검찰개혁에 초점이 맞춰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특검 등 다른 수사기관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병역 의무를 피하려 몸을 일부러 상하게 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병역 면탈을 저지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이 범죄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가운데 단 3%만이 실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대 범죄임에도 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을까요?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대구에 사는 20대 A씨는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쓰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병원을 찾아 사람을 만나지 않고 집에만 있다, 일도 하지 않고 사람 많은 곳에 가기 싫다며 11차례 정신질환 관련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또 정신불안과 대인기피증 등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내고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는 수영장 강사로 근무했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했다는 점이 양형 이유로 반영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A씨처럼 병역 면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모두 372명. 간질로 불리는 뇌전증인 척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 위장, 고의 체중 조절, 문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18명만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7명, 전체의 3%뿐입니다. 이마저도 병역 면탈 시도자는 3명, 나머지 4명은 브로커였습니다. 처벌 수위가 이처럼 낮은 건 수사 과정에서 병역 면탈이라는 목적과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초범인 경우 병역을 다시 이행해야 한다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병무청은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 신설을 2차례 건의했지만 다른 범죄보다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방병력이 급속히 줄고 있는 우리 안보 현실과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대법원이 병역 면탈에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양형 기준 대법원이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또 병역 면탈 범죄 입증 강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 추가 도입과 경찰청 등과의 협력은 물론 의학 자문 등의 방식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도 근로자라며 초과 근무 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후폭풍에 관심이 쏠립니다. 전공의 집단 소송이 현실화할 경우 의료 현장 곳곳에서 진통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4년부터 3년여간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한 A씨 등 3명은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해 연장, 야간 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병원 측은 계약 당시 주당 소정 수련 시간을 80시간으로 정했고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이어서 근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제기 8년 만인 지난달 병원 측이 최대 1억 7,800만 원을 줘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전공의는 수련생인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전공의 특별법상 주 80시간 수련 규정이 초과 근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 후 법조계에선 벌써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전공의 노조는 또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밥 먹듯 하는 전공의가 여전히 최저시급을 받는 신세라며 실태 조사를 통해 집단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자니까 일을 강요받고 피교육자니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대법원에서 늦었지만 정리된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앞으로는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대형 병원의 경우 수년 전부터 전공의와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계약을 체결해와 당장 큰 영향이 없겠지만 재정 여력 탓에 기본급과 수당을 모두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유지한 병원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 소멸 시효인 3년 내, 그러니까 2022년 이후 포괄임금제로 일해온 전공의가 실제 대상이어서 줄소송 여부에 촉각이 쏠립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에서 격돌하는 LG 트윈스와 하나 이글스가 오늘 1차전을 치릅니다. 1차전 선발 투수로는 LG의 토러스트, 한화의 문동주로 예고됐습니다. 김동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잠실에서 열리는 한국 시리즈 1차전을 앞둔 양팀 감독의 출사표는 무조건 우승입니다. 기회는 항상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한국 시리즈도 또한 절실하게 저희가 임할 거고 생각했던 것보다 선수들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LG가 굉장히 강한 팀이고 좋은 팀이지만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1차전 선발로는 LG는 톨로스트를, 한화는 문동주를 예고했습니다. 폰세와 와이스를 1, 2차전에서 쓸 수 없는 한화가 잠실 원정에서 승리할 것인지가 우승컵의 향방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지금 너무 자신감 있게 잘 던졌고요. 지금 날짜상으로도 문동주 선수가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결정하게 됐습니다. 유리하다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또 불리하다 해서 지는 것도 아닌 게 야구이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어떤 상대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우리가 잘해야 될 것들에 집중을 한다면은 좋은 승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수들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함께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지금 문현빈 선수가 타격의 절정에 오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타격이 있는 것 같고 타이밍이 너무 좋고 변화구 대처도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전력 분석이랑 투수 코칭 파트에서 좀 분석을 잘 해서 창규가 이제 뭐 선발로 나오겠지만 이게 서로 좀 성향 같은 걸 잘 알아서 이게 상대를 해보면 어려울 때도 많고 제가 당할 때도 많은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정규 시즌 맞대결 전적은 8승 1무 7패로 박빙이지만 LG는 홈에서 7승 2패, 한화는 홈에서 5승 1무 1패로 홈에서만큼은 절대 우세를 보였습니다.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1차전 승리팀이 우승컵을 가져간 확률은 73%입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음원을 듣는 세상이지만 오롯이 소리에 집중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서울 대학로에서 부활한 클래식 감상실과 건물 자체가 하나의 청음 박물관인 음악 감상홀에 이광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대 이미 꿈의 스피커로 불렸던 하츠필드 스피커와 매킨토시 진공관 앰프, 대구 피란지에서 시작해 30여 년 뒤 서울 종로에서 막을 내린 고전 음악 감상실이 대학로 한복판에 부활했습니다. 음악이 주는 해방감을 대중과 나누고 싶었던 설립자의 뜻을 계승한 공간입니다. 86년에 영업을 종료하시면서 당시 문예진흥원에 기증을 해주신 건데요. 2025년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박용천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 고전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께 음악이 주는 평안감을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고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기증받은 음반 일부를 디지털로 변환시킨 음원을 재생하는 데 매달 새로운 플레이리스트를 짭니다. 천상병 김환기를 비롯해 당대 예술인들이 드나든 사랑방의 흔적이 묻은 공간에서 음악과 호흡을 맞추는 건 청중에게도 영광스러운 경험입니다. 가장 좋았던 거는 그때 그 당시 시절에 가구나 뭐 음향기기나 이런 것들을 가져온 것도 좋았지만 이 냄새가 그 향기가 기기를 그냥 보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제 오감과 육감을 자극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좋은 공간이 좀 많이 널리 시민들에게 개방이 돼서 많은 분들이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올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되며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대형 스피커 두 쌍에서 수십 년 전 굴렌 골드가 연주한 바흐 음악이 통유리로 보이는 임진강 물결처럼 흐릅니다. 모두 빈티지 스피커 전성기에 탄생한 미국과 독일의 명작들. 그 옆으로는 40년 넘게 수집한 희귀 LP 음반들도 10,000장 넘게 채워져 있습니다. 스피커의 소리 때문에 이제 그 압도적인 분위기에 클래식 음악들은 특히 더 되게 감명 많이 받으시고 이제 라이브처럼 직접 들으시는 것 같다고 많이들 하세요. 이제 1시간은 클래식, 중간에 영상, 그리고 1시간은 재즈 또한 이제 다양한 여러 장르들의 음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20세기 중반 음반들의 진가를 보여주려 공을 들인 건물인 만큼 정통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여러 장르의 라이브 무대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커피도 대화도 자제하고 온전히 음의 세계만 인식하는 감상실들. 스마트폰이 문화의 중심이 된 디지털 시대의 피로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오늘 단풍 나들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완연한 가을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1.4도로 크게 쌀쌀하지 않고 낮에는 16도로 이맘때 가을 날씨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내일은 초겨울 추위가 찾아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영남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오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서해안은 강풍도 예상돼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9.8도, 대전이 11도, 창원은 15.4도고요. 그리고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청주, 대전 18도, 부산은 2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는 주 중반부터 차츰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